충격적인 사건이 미국 뉴욕에서 발생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과 한 나라의 운명이 뒤바뀐 이야기입니다. 배신과 용서, 그리고 부활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한국 기업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높아진 결정적 순간을 목격한 미국인 변호사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오늘 공개되는 이 사연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마이클 로렌스, 뉴욕에서 20년 경력의 국제 위기관리 변호사입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전화를 받은 날이었죠. 새벽 3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마이클, 큰일 났어. 지금 당장 자카르타로 와야 해. 김성훈 전무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법인장인 김성훈은 평소 침착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다급하게 저를 부른다는 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노조 문제인가요? 그게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72시간 내에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어. 아무 이유도 없이.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현대자동차는 20년간 인도네시아와 동반자 관계였습니다. 1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고 수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죠. 그런 기업에게 갑자기 나가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대통령 직속 행정명령이야. 법원도 움직일 수 없어. 6시간 후, 저는 자카르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이상하리만치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평소 친절하던 세관원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현대자동차 로고가 있는 제 서류 가방을 본 택시 기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국민의 영웅이었는데,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본사에 도착했을 때, 건물 주변은 이미 경찰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마치 범죄자를 체포하러 온 것처럼 말이죠. 로비에서 김성훈 전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마이클,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20년 동안 이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다니. 회의실에는 임원들과 법무팀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절망감이 가득했죠. 테이블 위에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문이 놓여 있었어요. 현대자동차는 72시간 내에 모든 사업장을 폐쇄하고 인도네시아를 떠나야 합니다. 이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가안보상의 이유라는 모호한 문구만 있었죠. 이건 불법입니다. 국제법상 외국 기업을 이렇게 쫓아낼 수 없어요. 제가 격분해서 말했지만 김성훈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는 인도네시아야, 마이클. 법보다 힘이 먼저지.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제부 보좌관 프라보어였죠. 김 전무님, 죄송합니다만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72시간. 아니, 이제 68시간 남았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김성훈이 일어나 프라보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왜 그러는 건가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20년간 신뢰를 쌓아왔는데. 프라보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더 좋은 파트너가 나타났거든요. 미래를 위한 결정입니다. 그의 말투에서 알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었죠. 프라보어가 나간 후, 저는 인도네시아 내 인맥을 총동원해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기업이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 남긴 흔적들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자카르타 외곽의 현대 희망병원을 첫 번째로 방문했죠. 병원 입구에는 10만 번째 무료 수술 성공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리카르도 박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병원 원장이자 인도네시아 최고의 외과 의사였습니다. 마이클 변호사님, 들어보셨겠지만 상황이 심각합니다. 현대가 정말 떠나게 되면 이 병원은 문을 닫아야 할 거예요. 리카르도 박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병원 곳곳으로 안내하며 현대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설명해 주었죠. 이 수술실은 모두 현대의 지원으로 만들어졌어요. 지난 쓰나미 때 이곳에서만 3,000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도를 지나던 한 노인이 우리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흉터가 있었죠.
박사님, 이 사람이 그 미국 변호사입니까? 현대를 도우러 온 리카르도가 고개를 끄덕이자 노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발 현대를 떠나지 못하게 해주세요. 제 손자가 이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아내가 이 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았고요. 우리 가족에게 현대는 은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무거워진 채로 다음 목적지인 현대기술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는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이 어둡더군요. 교장 수안토가 저를 맞았습니다. 그는 제게 학교 설립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15년 전 이곳은 그냥 쓰레기장이었어요. 현대가 와서 이 학교를 세우고 매년 2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죠. 졸업생 90%가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중 절반은 현대와 협력업체에 들어갔고요. 교실 하나를 들여다보니 학생들이 자동차 엔진을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이 무척 능숙하더군요. 이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수안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부는 중국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가져올 거라고 하지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현대는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현대자동차 공장이었습니다. 평소라면 24시간 돌아가야 할 공장이 이미 절반은 멈춰 있었어요. 직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공장장 라흐마트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공장은 단순히 조립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연구개발 센터도 있고 현지 부품 생산률이 70%에 달해요. 인도네시아 자동차 산업의 심장이죠. 그는 제게 자랑스럽게 마지막 생산 라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산타페 SUV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이건 특별한 차예요. 전국 판매 1위 모델이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차입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 기업이 현대를 내쫓고 싶어 하는 걸까요? 경쟁이라면 정당하게 하면 될 텐데. 라흐마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루디안토를 만나보세요. 노조위원장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택시 운전사가 물었습니다. 현대가 정말 떠나나요?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운전사는 백미러로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대가 떠나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제 딸이 현대 장학금으로 대학에 갔어요. 제 아들은 현대 공장에서 일하고요. 현대는 우리 가족의 생명줄입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을 때 멀리서 시위대의 함성이 들렸습니다. 현대를 지켜라. 현대를 지켜라.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정부는 국민들의 이런 목소리를 무시하는 걸까요? 루디안토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가 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면. 호텔 로비에서 수상한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중요한 전화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마이클 변호사님? 저는 루디안토입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10분 후에 호텔 뒷문으로 나오세요. 검은색 오토바이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 전화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루디안토는 현대의 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조 파업을 주도했고 정부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소문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호텔 뒷문으로 나가자 검은 오토바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헬멧을 쓴 남자가 저를 보더니 뒷자리를 가리켰어요. 타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30분간 복잡한 골목길을 달린 끝에 우리는 자카르타 외곽의 한 폐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루디안토가 기다리고 있었죠. 이행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조심했습니다. 루디안토는 긴장된 표정으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는 예상보다 젊었고 눈빛이 맑았어요. 악역으로 그려졌던 그의 이미지와는 달랐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현대를 배신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협박을 받았어요. 루디안토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불을 붙이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가 대신 불을 붙여주었죠. 누구에게 협박을 받은 겁니까? 중국 기업, 둥펑 자동차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6개월 전부터 인도네시아에 침투했어요. 처음엔 투자 제안으로 시작했죠. 그러다 점점 뇌물과 협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둥펑 회장 왕젠과 우리 정부 고위 관료들의 비밀회의 녹음 파일, 매물거래 내역, 협박 이메일, 모두 다요. USB를 받아든 저희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진짜라면 국제적인 스캔들이 될 수 있었죠. 왜 이걸 제게 주는 겁니까? 당신은 노조위원장이고 현대를 공격했잖아요. 루디안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속았습니다. 중국 기업이 더 많은 임금과 복지를 약속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그들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우리 노동자들을 이용해서 현대를 쫓아내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약속을 깰 겁니다. 그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일주일 전 둥펑 회장이 비밀회의에서 한 말을 들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정직해서 문제다. 그들은 뇌물도 주지 않고 약속은 다 지키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들을 쫓아내는 수밖에.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정직함이 오히려 약점이 되는 상황이었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루디안토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먼저 한국 본사에 보내세요. 그리고 72시간 후에 언론에 공개하세요. 제 이름은 밝히지 말아주세요. 그들이 제 가족을 위협하고 있으니까요.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루디안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들이 왔습니다. 빨리 도망치세요. 그는 제게 뒷문을 가리키며 다급히 말했습니다. USB를 꼭 지키세요. 그리고 현대에 사과해주세요. 저는 정말 미안합니다. 뒷문으로 빠져나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들렸지만 다행히 어둠 속에 숨어 그들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USB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루디안토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거기 있었어요. 둥펑 자동차가 인도네시아 정부 관료들에게 준 뇌물 목록, 현대를 몰아내기 위한 비밀 계획, 심지어 대통령과 왕젠 회장의 비밀 만남 사진까지. 즉시 김성훈 전무에게 연락했습니다. 증거를 찾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에요. 중국 기업의 음모입니다. 김성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루디안토가 도와줬다고요? 믿을 수 없군요.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어요. 본사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철수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증거가 있는데도 철수한다고요? 그러나 김성훈의 다음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고 떠날 거예요. 마이클, 내일부터 눈물의 철수 작전이 시작됩니다. 아침 일찍 현대 희망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병원은 평소보다 더 바빴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리카르도 박사가 수술복을 입은 채 저를 맞이했습니다. 마이클 변호사님, 우리는 72시간 안에 모든 예약된 수술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밤새 일하고 있어요. 병원 복도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몇 시간, 어떤 이들은 몇 일을 기다렸다고 했죠. 모두 현대가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픈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 아들이 심장 수술을 받기로 했는데 현대가 떠나면 누가 이 아이를 살려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돈이 없어요. 그때 리카르도 박사가 다가와 그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 밤 수술합니다. 현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어요. 마지막 수술이 될 겁니다.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다음으로 현대 기술학교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특별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졸업식이었습니다. 원래 3개월 후에 예정되어 있던 졸업식을 앞당긴 것이죠. 교장 수안토가 눈물을 참으며 연설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졸업장을 받습니다. 비록 예정보다 빠르지만 여러분 모두 충분한 기술을 갖추었습니다. 현대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선물로 특별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협력업체들이 여러분을 채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200명의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나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쫓겨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현대의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지막 자동차가 생산되고 있었어요. 산타페 SUV였죠.
직원들이 생산라인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공장장 라흐마트가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차는 우리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특별한 의미를 담아 만들었습니다. 완성된 차량이 생산라인에서 내려왔을 때 모든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차 옆면에는 특별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부활 1호 라흐마트가 설명했습니다. 이 차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장 입구에 전시될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그때 김성훈 전무가 나타나 모든 직원들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눴죠. 오늘 우리는 떠나야 하지만 이것은 이별이 아닙니다. 약속합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의 말에 직원들이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우리도 기다리겠습니다. 반드시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 날,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본사에서는 철수 작전의 마지막 단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문서가 정리되고 컴퓨터가 포장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짐을 싸고 청소를 하고 마지막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들은 회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일에 책임을 다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모든 직원들이 본사 로비에 모였습니다. 김성훈 전무가 태극기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이 깃발은 접지 않겠습니다. 다시 이곳에 돌아와 개항할 날을 기약하며 직원들이 울음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의 역사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너무나 비통했죠. 그때 밖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수천 명의 인도네시아 시민들이 현대 본사 앞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손에 태극기와 현대 로고를 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현대를 떠나보내지 마라. 우리의 미래를 앗아가지 마라. 김성훈이 그 광경을 보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이것이 우리가 20년간 심은 씨앗입니다. 지금은 비록 떠나지만 이 씨앗은 반드시 꽃을 피울 겁니다.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자카르타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현대가 떠난 후 이 도시는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성훈이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이클, 한국으로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이곳에 남아있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조금 더 지켜볼 겁니다. 이 모든 일의 결말을 보고 싶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인도네시아의 급격한 몰락을 목격하게 될 줄은.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를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중국 둥펑자동차가 화려한 행사와 함께 입성했고 언론들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떠들썩하게 보도했죠. 그러나 곧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노동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둥펑자동차는 현대의 공장 직원들 중 절반만 고용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것도 30% 삭감된 임금으로요. 약속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협력업체들이었습니다. 둥펑은 자기들의 중국 협력사들을 데려왔고 현지 업체들과의 계약을 대부분 파기했죠. 하루아침에 수백 개 기업이 주문을 잃었습니다. 제가 자카르타 시내를 걷고 있을 때 갑자기 시위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분노에 찬 얼굴로 외치고 있었어요. 약속을 지켜라. 일자리를 돌려달라. 경찰이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켰지만 다음 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위는 점점 격렬해졌고 마침내 폭동으로 번졌습니다. 자카르타 중심가의 상점들이 불타고 차들이 뒤집혔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대 희망병원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었어요. 둥펑이 약속했던 후원금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병원 앞에는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리카르도 박사를 만났을 때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어요. 어제 12살 소년이 숨졌습니다. 심장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수술실을 가동할 수 없어요. 세 번째 주가 되자 경제적 파장이 본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와 거래하던 수천 개 업체들이 도산하기 시작했고 실업률이 급증했죠. 인도네시아 루피아 가치는 40%나 폭락했습니다. 네 번째 주,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자카르타 전역에 통금이 내려졌고 군대가 거리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5번째 주, 국제통화기금 IMF 인도네시아에 긴급 구제금융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그때 제 앞에 루디안토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더 야위고 초췌해 보였어요. 경고했잖아요. 현대가 떠나면 이 나라는 망한다고. 당신은 어떻게 된 겁니까? 노조는요? 루디안토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노조는 해체됐어요. 둥펑은 자기들 사람들로 새 노조를 만들었죠. 저는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저는 그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숨겨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대통령이 비밀리에 한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어요. 현대 측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고 말했대요. 6번째 주,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현대 기술학교가 있던 자리에 둥펑은 카지노를 짓겠다고 발표했어요. 사람들은 분노했지만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이었죠. 7번째 주, 마침내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대통령궁 앞에 모여 외쳤습니다. 현대를 돌려달라. 우리의 미래를 돌려달라.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마침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현대자동차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성훈 전무의 말이 현실이 되었죠. 신뢰는 20년 동안 쌓았지만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합니다. 8번째 주, 절망에 빠진 인도네시아 정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관료들이 직접 한국으로 가기로 한 것이었죠. 저도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미 수천 명의 인도네시아 교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손에는 태극기와 용서해주세요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도 그들 사이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이죠. 우리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제발 돌아와 주세요. 그 모습은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광경, 한 나라의 대통령이 기업 앞에 무릎 꿇다. 과연 현대는 이 사과를 받아들일까요? 배신당한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갈까요? 그 결정은 현대 회장 정우현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이례적인 광경으로 가득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인도네시아 교민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죠. 그들 중에는 학생, 근로자, 사업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두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현대, 돌아와 주세요. 가장 앞줄에는 인도네시아 정부 대표단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7명의 장관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있었죠. 그들 앞에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외국 기업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은 세계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그만큼 현대자동차의 가치와 영향력이 컸다는 의미였습니다. 대통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20년간의 신뢰와 협력을 배신했죠. 현대자동차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였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그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대통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지난 2달간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병원이 문을 닫고 학교가 폐쇄되었습니다. 우리 경제는 무너졌고 사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제야 우리는 현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김성훈 전무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20년간 그가 인도네시아에 쏟은 열정과 노력이 떠올랐습니다. 대통령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온다면 우리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법과 제도를 바꾸고 특별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장에 모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일제히 한국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한국말을 잘하지 못했지만 열심히 연습한 티가 났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광경은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외국 국민들이 한국 애국가를 부르며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라니. 세계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 장면을 생중계했죠. 이윽고 인도네시아 교민들이 준비해온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상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현대가 떠난 후 인도네시아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었어요. 문을 닫은 현대 희망병원 앞에서 울고 있는 환자들, 일자리를 잃고 거리에 나앉은 노동자들, 폐허가 된 협력업체 공장들, 둥펑 자동차가 약속을 어기고 중국인 노동자들을 데려와 일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대통령이 다시 일어나 현대자동차 본사 방향으로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우리는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세요. 그날 밤, 현대자동차 회장 정우현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저도 특별히 초대를 받아 참석했죠. 회의실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정우현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갈 것인가. 한 이사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들은 한 번 배신했습니다. 또 그럴 수 있습니다. 베트남이나 태국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이사도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20년간 쌓은 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다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김성훈 전무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회장님, 그들이 정말 변했습니다. 오늘 광화문에서 본 모습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깨달았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정우현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죠. 우리는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조건을 내걸 것인지 궁금했죠. 정우현 회장의 다음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마이클 변호사님, 내일 아침 우리의 조건을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인도네시아 대통령 앞에서 현대자동차의 조건부 용서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세계는 현대자동차가 어떤 조건을 내걸 것인지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시내의 한 호텔 회의실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부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었죠. 현대자동차의 결정이 그들의 국가 운명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정우현 회장으로부터 받은 문서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죠. 현대자동차는 인도네시아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헌법을 개정하여 외국 투자기업 보호 조항을 신설할 것. 이는 단순히 현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외국 기업들을 위한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죠. 대통령이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헌법 개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현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갔습니다. 현대자동차와 협력업체들에게 30년간 세금을 면제할 것. 대신 그 금액은 현대희망병원, 현대기술학교, 그리고 새로운 인도네시아 국가장학재단에 투자될 것입니다. 장관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지만 대통령은 단호하게 수락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세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교육입니다. 마지막 조건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산업시설에서 10년간 파업과 시위를 금지할 것. 대신 현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도네시아 평균의 3배로 책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경제부 장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노동권 침해가 아닙니까? 우리 헌법에. 대통령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수락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파업 금지는 좋지만 노동자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다른 창구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정우현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요청을 전달했고 그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노사협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열리고 직원들의 의견을 직접 듣겠습니다. 모든 조건이 합의되자 대통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물었죠.
언제 돌아오실 수 있습니까? 정우현 회장의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72시간 내에 복귀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현대를 쫓아낸 것과 똑같은 시간이었죠. 그 의미를 깨달은 대통령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합의 내용이 발표되자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기업이 한국과의 헌법까지 바꾸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전례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복귀 소식이 전해지자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축제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했고 태극기와 현대 로고를 흔들었죠. 루피아 가치는 하루 만에 20% 상승했고 주식 시장은 사상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72시간 후 김성훈 전무가 이끄는 현대 선발대가 자카르타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수만 명의 인도네시아 시민들이 꽃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대 희망병원이 가장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리카르도 박사가 눈물을 흘리며 의사들을 맞이했죠. 그날 밤 첫 번째 응급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심장질환을 앓던 12살 소년이었어요. 이어서 현대기술학교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카지노 건설을 위해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켜낸 덕분에 거의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첫날, 5,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입학 지원서를 제출했죠. 마지막으로 공장이 재가동되었습니다. 입구에는 여전히 부활 1호 차량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 옆에 새로운 차량이 놓였습니다. 부활 이후였죠. 생산 라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자 직원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한 달 후 정우현 회장이 직접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습니다. 국빈의 준하는 의전을 받았죠. 대통령궁에서 열린 특별 행사에서 그는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단기적 이익을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의 미래와 함께하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가 20년 전에 심은 씨앗이 이제 큰 나무로 자랐습니다. 앞으로 이 나무가 더 크게 자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대통령은 무릎을 꿇고 정우현 회장에게 인도네시아 최고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당신은 우리나라를 2번 구했습니다. 한 번은 20년간의 투자로, 또 한 번은 용서로. 그날 밤 김성훈 전무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이클,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우리는 배신당했는데도 돌아온 걸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이죠. 현대는 단기 수익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김성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 2호 자동차를 바라보며 건배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부활이 시작된 것이었죠. 현대자동차의 인도네시아 복귀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자카르타에 머물며 이 놀라운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현대기술학교를 찾았습니다. 학교는 이전보다 2배로 커져 있었어요.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섰고 학생 수도 1,000명으로 늘어났죠. 놀라운 것은 이 학교가 이제 단순한 직업훈련원이 아니라 정규 대학으로 승격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교장 수안토가 자랑스럽게 캠퍼스를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현대기술대학입니다. 인도네시아 최초로 산학협력 모델을 도입했죠. 학생들은 이론과 실습을 동시에 배우고 졸업하면 100% 취업이 보장됩니다. 캠퍼스 중앙에는 특별한 동상이 세워져 있었어요. 현대자동차의 첫 모델과 정우현 회장의 모습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정직, 성실, 상생, 현대 정신. 수안토가 설명했습니다. 이 3가지 가치가 우리 대학의 모토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도네시아 국가 교육의 핵심 가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 희망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병원은 이제 대학병원으로 확장되었고 아시아 최고의 의료시설을 갖추게 되었죠. 리카르도 박사는 이제 병원장이자 의과대학 학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클, 우리는 이제 매년 3만 건의 무료 수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최초의 심장 이식 수술도 성공했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특별한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위기와 부활이라는 제목의 전시였죠. 현대가 떠났던 2달간의 암흑기와 돌아온 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리카르도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돌아가신 환자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총 237명. 모두 현대가 있었다면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들을 잊지 않기 위해 이 전시관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공장은 이전보다 3배로 커져 있었고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공장 주변에 형성된 현대 산업 도시였습니다. 공장장 라흐마트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완전한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300개 이상의 협력업체가 이곳에 모여 있고 5만 명 이상이 일하고 있죠. 인도네시아 GDP의 7%를 우리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공장 중앙에는 여전히 부활 1호와 부활 2호 차량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새로운 차량이 놓여 있었죠. 미래 1호라는 이름의 전기차였습니다. 라흐마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인도네시아에서 개발된 첫 전기차입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설계했고 98%가 현지 부품으로 만들어졌죠. 내년부터 수출을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 김성훈 전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이제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법인 대표이사가 되어 있었죠. 마이클, 우리가 다시 돌아온 지 1년이 지났네요. 믿기지 않는 변화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 겁니다. 김성훈이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현대 정신이라는 말이 이제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정직, 성실, 상생. 이 가치들이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죠.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부패 지수가 급격히 감소했고 기업 윤리 수준은 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죠. 심지어 정부 부처들도 현대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가장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특별 연설을 했는데 현대 모델을 세계로 확산시키자고 제안한 것이었죠. 우리는 위기에서 배웠습니다.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우리에게 보여준 정직, 성실, 상생의 가치는 이제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델입니다. 이 연설 후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현대 모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발전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었죠. 세계 유수의 경영대학원에서는 현대 인도네시아 케이스가 필수 학습 과정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인시아드, 옥스퍼드 등에서 이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죠. 2년이 지난 후 저는 뉴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와 현대자동차의 이야기는 제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 사례가 아니었어요. 인간의 가치와 신뢰, 용서에 관한 이야기였죠. 마지막으로 자카르타를 떠나기 전 김성훈이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부활 1호 자동차의 작은 모형이었죠. 이것을 가지고 가세요, 마이클. 우리의 이야기를 잊지 않도록. 저는 그 모형을 제 뉴욕 사무실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제게 항상 중요한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비즈니스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한국 기업이 세계에 보여준 정직, 성실, 상생의 가치는 이제 새로운 글로벌 표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며 현대 사례를 강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하죠. 가장 위대한 기업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전파하는 기업입니다. 현대자동차는 그 가치를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심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연은 한국 기업의 글로벌 영향력과 위상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정직과 성실, 상생의 가치가 어떻게 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준 소중한 증언이었죠. 이 사연이 여러분에게 감동과 자부심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